선택과 약속 제21대 국회의원 대담 지역배입니다. 서울시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이번 선거에 얽힌 그간의 에피소드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울 지역구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돼 큰 화제를 모은 초선 의원입니다. 큰 지지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고 있는데요. 강남구 병 유경준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예, 21대 국회 입성 축하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저희 시청자와 강남 구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주민 여러분, 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미래통합당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선거인데 이제 공천도 좀 늦게 받으셨고 또 이제 그만큼 또 선거 운동할 시간도 이렇게 많지 않아서 우려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첫 선거 치르신 소감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뒤늦게 공천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었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선거였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하고 또 3주 전에 제가 공천을 받아서 실제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선거 기간에도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열렬히 저를 지지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돼서 좀 보람찬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알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이고 인물로서는 별볼일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 경제만 40년 일하는 제 경력을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 관련 공약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부동산이나 조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를 높이 사서 많이 지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보다 더 겸손하게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네, 강남 병 주민들과 어떤 소통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돋보였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유경준 의원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치인으로는 이제 첫 걸음을 뗐지만은 경제와 노동 분야에서 이제 또 탄탄한 이력을 또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또 학생 때로 돌아가서 경제학자가 되겠다는 선택을 한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학생 때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고등학교 때로 생각이 나죠. 제가 경제를 하다가 정치를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수업 과목 중에 정경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죠. 그때 그 수업을 재밌게 들었는데 실은 정치와 경제였는데 강의하시는 분이 교사 선생님이 정치학 전공이어가지고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덜 하시거나 조금 답답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경제 부분은 좀 따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합리성이나 제약 조건 그리고 상대 가격, 비교 우위 그런 개념적이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대학 가서 경제학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과 과목이 정치와 경제라서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두 개가 함께 있는 묘한 시츄에이션이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통계청장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된 출마하게 된 어떤 동기 같은 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는 전혀 생각지 않고 저는 올바른 정책을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개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 출연 연구소와 학교에 한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글 쓰고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경제학 전공을 했는데 경제학이 주로 베이스가 되는 게 통계학과 계량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과목은 당연히 해야 되고 통계학적 지식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으로 한국 통계, 특히 고용 통계와 소득 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가 5년 전에 2015년경에 통계청장으로 발탁돼서 갔고요. 그리고 저는 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분배 통계와 고용 통계를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가다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 초반에 정권이 바뀌고부터 제가 한 달 반 좀 더 하다가 왔는데 들어서자마자 그 소득주 성장이란 구호를 가지고 왔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빨리 보겠다고 제가 구축해 놓은 제가 정리해 놓은 통계들을 손대기 시작해서 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을 하기 위해서도 정치가 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뭐 공천을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가족의 동의도 중요했습니다. 예. 네. 가족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친형님께서 국회의원을 지낸 유기준 전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 뭐 다소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두 분이 이제 살아온 길이 좀 다르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형님께서는 또 어떻게 좀 반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그 형하고는 2살 터울이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형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친한 형이었고 대학 가고 나서는 방 혼자 써서 굉장히 편하고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와서도 같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전공은 틀렸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법학이고 저는 경제학을 해서 뭐 이렇게 공통 부분은 없었지만은 저는 형이 저보다 또 훌륭하고 똑똑하고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 항상 듣고 살아서 뭐 형이 하는 말을 뭐 그렇게 귀담아 듣지도 않았지만은 반대나 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이 좋은 형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 영역은 형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형도 저한테 정치를 권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학을 선택할 때 야 너는 경제보다도 법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것도 형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고 하지만 이 서울에서 같이 살면서 형이 공천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4선 의원을 했는데 네. 특히 이번에는 더 힘들어가지고 그 대화는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게 쉽지도 않고 뭐 좋은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이 4선을 넘어서 5선 되는 게 저는 더 보람되고 좋은 일이었는데 하여간 뜻밖의 과정을 거쳐서 제가 뭐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형님께서 이제 정치인이셨기 때문에 어떤 뭐 조언 같은 것들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 막상 이제 또 선거 당일날 이제 당선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좀 건네주시던가요? 원래 칭찬이나 뭐 칭찬도 잘 안 하고 나무라지도 않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형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거 시작할 때 이제 한 말씀 해주신 게 이 지역은 저 사고치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뭐 선거법이나 이런데 걸리지 말고 네. 차분하게만 하면 될 거다. 왜냐하면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저희 형도 이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한 표 저한테 찍은 거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4% 서울 경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걸 보고 야 수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뭘 뭐 지역이 좋다며 내가 그렇게 동을 네. 했더니 아니야 그 이렇게 65% 얻기는 쉽지 않다. 아 참 수고했다. 예, 그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큰 그런 뭐 어때 칭찬보다는 소소하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군요. 아니 원래 칭찬을 안 하기 때문에 칭찬 한마디 한 건 굉장히 큰 거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지역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강남 구민의 이제 높은 그 지지를 받은 만큼 또 이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도 이제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구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도시 재생이라고 하죠. 이제 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또 일명 유경준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법을 제정하겠다고 생각하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파트 노후화 문제, 도시 재생 문제는 비단 강남뿐만 아니고 목동이나 상계동도 공통된 문제들입니다. 서울이 중앙정부에서 197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40년 이전의 일이고, 그 아파트들은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지역의 공통된 현안이고, 특히 강남 지역에도 굉장히 현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이름을 건 공약으로 이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 뭐 발의는 안 하셨지만, 예, 예. 근데 유경준법에 담기게 될 어떤 주요 내용들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그 쉽게 설명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하고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입자 문제들이 걸렸기 때문에 원주민에 대한 뭐 지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재건축 시는 종상향이나 건폐율 용적률 향상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그거를 푸는 일들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시에 필요한 지원들, 그리고 저리로 건설 자금을 융자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도 하향해 주는 식으로, 네. 그래야 40년 전에 하는 것들을 쉽게 재건축 재개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주민들도 좀 부담 완화를 해주는 방향, 저리 융자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단순히 개발자 이익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더해서 그 세입자들도 일정 기간 거주하신 분들한테는 종상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용적률이 높아지면은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6.17 이제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강남권에 계신 그 재건축을 앞둔 그런 주민분들께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그 6.17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6월 17일이 제 생일이어가지고 참 기억에 남는데, 그게 21번째 부동산 대책이고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좋은 주택을 제공하고 싶으면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첫 번째거든요. 공급을 증가시킬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규제만 하고 세금을 때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식으로 하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주택의 품질이 하락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경제 언론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규제만 21번째로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규제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음악 아파트를 필두로 이제 그 재건축 그 이슈는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건축 단지 이제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건 좀 있을까요? 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주인보다는 세입자들이 한 7, 80%로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2년을 실소유자가 거주하는 조건을 둔다 그러면은, 이 재건축 이후에 자기 소유의 집을 얻기 위해서는 원주인이 세입자 보고 이렇게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게 어떤 영향이 있냐 하면은,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한 정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상향이나 건폐율 용적률을 해서 추가로 주택이 공급되게 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은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인 규제를 하면은 이 정부에서 바라는 주택 가격 안정화나 이런 것들은 얻을 수는 없고, 계속 이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근본 질서를 흔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고쳐나갈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공시지가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공시가격 제도에 관련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셨고 또 최근에는 또 1호 법안으로 예. 어떤 공시가격에 어떤 상한율을 도입하자 뭐 그런 내용의 이제 법안도 발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이 정책 왜 위헌이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제가 알기에 헌법 59조에 보면은 그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세, 종부세, 부동산세의 기준을 보면은 가격 결정 체계를 보면은 거기에 세율이라는 항목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공정거래가액이라고 조정 비율이라는 게 하나 있고 제일 앞에 보면은 공시가격,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이게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올렸나고 확인해 보면 특히 강남 지역의 대부분이 그 공시 가격의 상승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상승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그 부분에 의존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게 위헌이 아닐지라도 최근 3년 동안 이 정부에서 한 걸 보면은 조세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해당된다고 당연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법률에 근거해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헌법 59조 위반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위헌 신청도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내신 법률 개정안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헌법 59조에서 공시가격을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큰데 이거를 법률로서 제한을 해가지고 일단 이거를 1년에 5% 이상 올리면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5% 이상 올릴 수가 없게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5%까지 올리라는 것도 아니라 이제 5% 올리는 경우도 그 5% 올려야 하는 이유와 절차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서 절차에 근거해서 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공시가격 오른 거를 이제 좀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평균 6%, 이제 서울시는 14.7%, 강남은 25.6% 이 정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시가격 상한을 또 법률 안에는 5%로 이제 정했잖아요. 뭐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그게 이제 해외 사례를 열심히 검토해 본 결과 해외에서 공시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변화시킨 사례는 거의 없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1946년에 한번 공시가격을 정하고 한 40년 뒤나 되는 2040년경에 이제 한 번 더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집값이 비싼 뉴욕주나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그 1년에 6% 이하 그리고 5년 동안에 20% 이하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비싼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 지역만 보면 방금 말씀하시기 26%라고 했는데 주요 아파트인 음마 아파트나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올해 한 40%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가격이 오르고 하는 게 물가 수준이나 이런 게 상해서 올라야지 이걸 1년에 40%를 올리고 그리고 또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거의 100%, 200%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정말로 한번 강남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징벌적이고 계층 갈등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고 충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개정안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개정안이 이제 5%라는 숫자가 이제 좀 명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또 5%까지는 정부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5%는 정부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에 따른 이제 견제 그런 장치 같은 것도 있을까요? 최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5%까지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5%까지 간다 그러면 뭐 5%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원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감정원 평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의적이어 가지고 신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공시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 국회에 미리 보고를 미리 하고 해라. 확인을 받고 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걸 갖다 의무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에서 평가하는 걸 달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서 네. 거기에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은 민간위원으로 설치를 해서 정부의 자의적인 이런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저 미배인 교수의 그 워킹 페이퍼라는 그런 이제 그 보고서가 예. 상당히 이제 그 어떤 논란을 좀 일으키긴 했는데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그 강하게 좀 비판 비슷하게 좀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은 그거를 정말 전체를 기획 조작해가지고 중국인 해커를 고용해서 QR코드를 이용해서 표를 바꾸치게 하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선거제도의 관리 소홀 문제나 그리고 개별 선거구에는 상당한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전선거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슈는 확실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거는 법원의 판결이나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첫 번째 전체 기획된 부정선거 여부는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와 첫 번째 전체 부정선거의 문제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미배인 교수가 한국의 그 투표 제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한국의 부정선거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서 그게 그 한국의 지식인들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체 부정선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전체 부정선거의 함정으로 좀 지나치게 연구되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제가 그 페이퍼를 분석해 보니까 그 미시간 대학교 미배인 교수는 미국에는 사전선거 제도가 있고 사전선거 단이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선거를 통해서 투표율, 투표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의가 가능한데 한국은 사전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네. 그냥 오고 싶은 사람 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다른 선거제도고 한국과 다른 나라가 다른 선거제도, 다른 방식인데 그걸 같은 틀 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국의 선거제도를 잘못 이해해서 그 조작된 표, 부정선거로 나온 표가 140만 표 같으면 110만 표 정도가 기권한 사람을 민주당 지지표로 바꾸었다 이런 식 결론으로 이뤘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미배인 교수가 한국의 선거제도, 특히 사전선거제도를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분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선거제도의 문제점이나 부정선거의 문제는 앞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밝혀질 거기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는 조금 냉정을 찾고 차분하게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에서 그 논문을 분석해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네, 경제뿐만 아니라 그 노동과 또 일자리 분야에도 정통해서 노동 경제학 전문가로도 이제 불리고 계십니다. 예. 이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노동 뭐 일자리 정책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장 필요한 어떤 노동과 일자리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한국 경제에서 제일 큰 문제는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잠재 성장률의 하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을 해야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기업이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데 고용 창출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이제 일자리 가지고 전쟁을 하고 또 그 제4차 산업혁명이 좀 더 발달하게 되면 기계화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자리 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청년층들은 또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을 하고 있는데 고령층들도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서 계속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년 연장을 지금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 노동시장 개혁이나 임금체계 개선이나 이런 거 없이 해서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장을 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가 사연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실직을 하게 되면 생계가 굉장히 지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경제나 노동시장을 갖다 유연하게도 하고 안전하게도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 둘 다가 부족해서 그 향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연전망에 부족한 부분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지금 굉장히 사각지대도 있고 보장 수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게 좀 튼튼한 사연전망 보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그리고 보장 수준을 확대해서 노인빈곤이나 이런 거를 줄여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 임금체계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그 사연전망의 체계적인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과 대비해서 기본소득 얘기도 네.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기본소득보다는 저 체계적인 사연전망 보완, 튼실한 사연전망 보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21대 국회가 이제 뭐 개원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4년 뒤면은 좀 마무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4년 뒤에 어떤 국회의원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부터 정치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질문이 나오면 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근데 최근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저 기자분들이 저보고 팩터 체커, 사실 검증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배인에 네. 대한 논문 검증도 그렇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하기 전에 통계청 통계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통계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비난을 하고 또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팩트 체커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도 이제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더하기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강남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배우고 연구하고 현장에서 부딪혀온 경험이 만들어낼 4년간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